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자산관리론 6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조금 요약 정리해 놓고 그리고 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주차에는 부동산 자산관리 운영 현황과 제도 중에 영국과 일본의 부동산 자산관리 제도 그리고 담보대출 관련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자산관리 운영 현황과 제도 가운데 이제 외국의 부동산 자산관리 제도, 미국은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5주차에는 이제 영국서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부동산 자산관리 제도를 주거용 부동산 관리 제도의 변천과 특징, 그리고 주택관리사 제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제 살펴봤었습니다. 영국의 부동산 자산 관리 제도는 오랜 기간 주택의 물리적 관리보다는 복지 차원의 통합적인 주거 관리 제도로 발전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커다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관리 제도 변천을 살펴보면요. 1916년에 여성주택종사자협회 AWHW라고 하는 단체가 설립되었었는데요. 이게 1948년 남성의 입회를 허용하면서 주거관리사협회 SHM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다가 1975년에 공인주거협회 해가지고 CIH라고 하는 단체로 협회로 계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CIH에서는 주거 관리에 관한 교육 그리고 훈련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관련된 직능단체와의 연합활동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회원들을 재교육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지 싶습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실질적으로 모든 주택사업을 정부의 통제하에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주택시장 그리고 주택 소요를 파악해서 지역에 맞는 주택 공급과 주택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85년 주택법을 전면 개정해가지고 공공주택의 공급을 민간에서도 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임대인 등록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이런 공공주택 임대인을 주택협회에 소속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간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국에서는 지자체 그리고 임대인 대표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지역주택회사를 만들고요. 이 지역주택회사가 공공주택의 공급 및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러한 영국의 주거용 부동산 관리제도 특징을 보면요. 그냥 큰 줄기로 보면 주택정책의 수립 그리고 시행 과정에서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정부와 주민,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 굉장히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정책의 입안 그리고 주택정책의 실행이 순조롭고 그리고 주택관리도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세부적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전문적인 공공주택 관리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주택 정책과 관리 체계에 의해 단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주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게 영국의 주택관리사 제도인데요. 영국의 주택관리사, 소셜 하우싱 매니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소셜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사회주택을 관리하는 그런 자격제도이고요. 1980년대부터는 민간주택으로까지 관리 업무를 확대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시험제도는 양성제도 그리고 선발시험제도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사의 주된 업무는 주택의 임대 및 알선, 그리고 유지 및 수선, 단지와 시설물의 유지 보전, 그리고 주택의 개조, 시설 교체 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외국의 부동산 관리 제도 중에 일본의 부동산 관리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리 제도와 부동산 관리 자격 제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먼저 이제 부동산 관리 제도를 보면 일본의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는 직접 관리가 대부분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분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체 관리회사를 두는 것이 일반적인 또 형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리회사가 전국적으로 한 1,100여 개에 이르고 있지만 근데 이것들이 이제 대부분 영세한 그런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의 공동주택 또는 집합 건물에서는 부동산 관리 전문기관인 단지 서비스 기관에 위탁하는 위탁관리 체제를 또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리 관련된 조직으로는 이제 맨션 관리센터, 고층주택 관리업 협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션관리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성 산하의 주택관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 기관이면서 맨션관리조합을 대변하는 전국 조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관리조합과 관리자의 맨션관리에 대한 적절한 지도, 상담, 정보를 제공하고요. 대규모 수선을 지원하고 종합적인 조사 연구를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맨션 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시험 정말 시행하는 기관이고요. 또 맨션 관리사를 등록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고층주택관리업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션 관리회사를 대변하는 전국 조직인데요. 그 앞에 맨션 관리센터는 맨션 관리조합을 대변하는 전국적인 조직이고, 고층주택관리업협회는 맨션 관리회사를 대변하는 전국 조직입니다. 그래서 맨션 관리, 그리고 보전기술의 조사, 연구, 관리자 육성 등의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부동산관리 자격제도는 뭐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 민간 자격인 빌딩 경영관리사, 그리고 인정 퍼실리티 매니저라고 하는 자격이 있고요. 국가 자격인 맨션 관리사, 그리고 관리 업무 주임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딩 경영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뭐 빌딩 관리 및 수선에 필요한 회계, 경영, 그리고 임대차 등의 계약, 설비 관리 등에 관한 지식을 이제 테스트하는 자격제도이고요. 일본 빌딩 경영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 퍼실리티 매니저는 맨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실무, 관리조합의 운영 관련 사항, 맨션의 건물 및 부속시설의 구조 설비에 관한 사항, 맨션 관리 적정화법에 관한 사항 등을 시험 과목으로 치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3 내지 10년의 시설관리 FM, 실무 경력이 있는 합격자에 한해 신규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본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추진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리 업무 주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 자격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맨션 관리, 위탁 관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래서 맨션 관리 위탁 계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입한 그런 자격 제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렇게 외국의 부동산 관리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자산 관리 관련된 금융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부동산 자산 관리 관련 금융 제도는 크게 담보대출, 그리고 주택 유동화 증권, MBS라고 부르죠. 그리고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주차에는 담보대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6주차, 이번 주차에는 주택 유동화 증권, MBS와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경제적 가치가 크죠. 그리고 활동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 조달에 제약이 따르는데 이러한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 자산 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대출 관련 제도 설명드리면서 주로 이제 그 5가지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정의, 해석, 문제점, 정책 수단, 그리고 연역 이런 것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융기관에서 인정하는 담보물을 담보로 해가지고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차입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의 부동산 가치에 한정해가지고 그것보다 더 높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동산 가치에 한정된 융자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거 일종의 타인 자본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타인 자본 활용을 통해서는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차입 위험이 또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담보대출 관련 제도를 적절히 활용해가지고 담보대출 총액을 조절하는 그런 정책 수단으로 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담보대출 관련 제도에는 담보대출 비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LTV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총부채 상환비율, DTI, 그리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채 감당률, DCR, 임대업 이자 상환비율, RTI, 5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짤막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담보대출 비율은 담보물건의 자산 가치, 즉 주택 가격에 대한 최대 대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거용 부동산, 주택에 적용을 하는 그런 비율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담보대출 비율이, 즉 LTV가 낮을수록 담보물건의 채무 부담 능력이 높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요 담보대출 비율 LTV는 부동산의 담보가치 즉 주택 가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적거나 소득이 없는 사람도 지나치게 많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정책 수단으로서 담보대출 비율 LTV를 이용을 할 때는요. LTV 담보대출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거 이게 이제 강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가계 그리고 기업 부채의 과도한 증가를 막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과도한 부동산 담보대출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담보대출 비율 LTV를 상향 조정하면 즉 완화를 하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 구입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2000년 9월에 담보대출 비율 제도, LTV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2003년 12구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투기 지역 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은행 담보대출의 LTV를 50%에서 40%를 이제 강화했습니다. 2014년 8월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70%로 통일하면서 좀 완화를 했고요. 그리고 2017년 7월 강남 4구 등 전국 40개 조정지역 대상으로 60%로 강화를 했습니다. 2020년 2월에는 조정 대상 지역의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0%와 30%로 차등 적용하면서 이제 강화시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또 담보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부채 상환 비율은 이제 DTI, Debt to Income Ratio 해가지고 DTI라고 이제 보통 이제 얘기를 합니다. Debt to Income 앞서 따가지고 DTI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부채 상환 비율 DTI는 차입자의 세후 연소득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차입자의 부채 상환 능력을 측정해주는 지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담보대출 비율 LTV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담보 물건의 채무 부담 능력을 부채 상환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인데 비해서 총부채 상환 비율은 차입자의 부채 상환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DTI 같으면은 LTV하고 다르게 차입자의 소득 수준을 고려한다. 그래서 대출금 상환 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사람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LTV의 한계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TI가 높으면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담보대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8월에 그 30세 미만 미혼 차입자에 대해서 40%를 적용하면서 DTI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2006년 3월에는 투기 지역의 6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할 때 이제 이 DTI를 또 적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2006년 11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투기 지역 내 전체 아파트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 4구 같으면은 강남 3구 같으면 40%, 그리고 강남 3구 이외의 서울 지역은 50%, 경기와 인천 지역은 60%로 이제 적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2007년 2월에는 이제 적용 지역을 전국으로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8월에는 은행 이외의 비은행권 금융기관에까지 DTI를 적용하는 걸로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9월에는 수도권 전 지역의 DTI 상한선을 40%를 적용을 했고요. 그러다 이제 좀 부동산 시장 활성화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2010년 4월에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의 상한선을 50%를 좀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8월에는 전국적으로 60%로 완화를 했고요. 2017년 7월에는 다시 이제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 4구 등 전국 40개 조정 대상 지역에 50%로 하향 조정하면서 강화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DTI 제도가 또 DTI 제도를 갖다 좀 이제 고쳤던, 수정했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 DTI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DTI의 분자에는 그 원리금 상환액이 있고요. 그래서 담보대출 그 원리금 상환액하고 그다음에 기타 대출의 이자 상환액까지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데 신 DTI에서는 이런 분자에 있는 부채 범위를 좀 더 넓혔고요. 그리고 분모에는 이제 세후 연소득이 있는데 세후 연소득의 그 질을 좀 더욱 엄격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자는 더 크게 하고 분모는 더 적게 하고
그러면 이제 그냥 예전하고 동일하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DTI가 동일하다라고 하더라도 신 DTI는 DTI보다 커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 DTI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가계부채가 증가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문제를, 가계부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8년 1월에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거나 이제 한도가 축소되는 그런 효과를 또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 담보대출 관련된 제도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해서 Debt Service Ratio, 줄여서 DSR이라고 이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연간 소득액에서 주택대출 및 모든 신용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는 총대출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총대출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이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DTI라든지 신 DTI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좀 원리금 상환액의 산정 방식, 그러니까 이게 분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의 산정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포함을 하고 있고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반영을 했습니다. 신 DTI는 조금 더 넓혔죠. 그래서 신규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모두를 반영을 했고요. DSR은 여기에다가 신용대출이라든지 신용카드 장단기 대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미결제액, 전세보증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까지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DSR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고 가계부채 위험이 동시에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동산 경기 과열과 가계부채 위험을 동시에 억제하기 위해서 2018년 10월에 은행권에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DSR이 70%를 넘으면 위험 대출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DSR이 90%를 넘으면 고위험 대출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그런 정말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시중은행은 위험 대출을 총 대출액의 15%까지, 그리고 고위험 대출은 10%까지로 유지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상반기에는 저축은행이라든지 보험회사, 카드회사, 할부 리스회사 등에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자, 네 번째 담보대출 관련된 비율이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Debt Coverage Ratio, 앞자 따서 DCR, 부채 감당 비율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요. 부채 감당률 DCR은 해당 부동산의 부채 서비스액, 즉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을 원리금 상환액으로 나눠주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DCR은 수익형 부동산의 대출에 고려하는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 부채 감당률 DCR은 LTV와 이제 좀 그 차이가 있는데요. LTV는 부동산 자산 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의미하는데 DCR은 부동산의 순영업소득에 대한 대출 비율, 정확하게 그것의 역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비슷한 의미가 있지만은 LTV는 부동산 정말 자산 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이고 DCR은 부동산의 순영업소득에 대한 대출 비율, 정확히는 그것의 역수라고 하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DCR을 해석할 때는 이제 DCR 자체가 순영업소득이 원리금 상환액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주는 배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보다 적으면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하기 부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DCR이 1 이상 될 것을 요구를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담보대출 관련된 비율이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입니다. 그래서 Rent to Interest Ratio, 앞자 따가지고 RTI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이 RTI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은 연간 이자 비용에 대한 부동산 임대 소득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간 임대 소득을 연간 이자 비용으로 나눠준 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동산 임대업자의 부채 상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비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데 여기 분모에 들어가는 연간 이자 비용에는 해당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기존 이자 비용까지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갖다 이전에도 기존에도 한번 했던 적이 있고 뭐 신규로 또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신규 그리고 기존 이자 비용을 모두 다 포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RTI는 부동산 임대 소득이 이자 비용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주는 배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RTI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이 1보다 적으면 임대 소득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조차 어렵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죠. 그래서 요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3월에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RTI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그때 주택 임대업에 대해서는 1.25배 보다 크도록, 그리고 상가 임대업에 대해서는 1.5배보다 크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제도를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2019년 12월 투기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의 주택 임대업에 대해서는 1.5배로 이제 강화시켰다. 1.5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화를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주차 5주차에 했던 거 이제 살펴봤고요. 자, 이번 주차 6주차에 할 거 강의안을 띄워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에는 이제 주택 저당 채권과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시장, 즉 MBS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부동산 간접 투자 시장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주택 저당 채권이라는 게 뭔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택 저당 채권, 모기지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기지 또는 주택 저당 채권이라는 것은 금융회사가 주택을 담보로 해서 채무자로부터 미래의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신용을 제공받는 금융의 한 형태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저당 대출, 저당 증서, 저당 금융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뜻하는 게 모기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모기지 유동화 또는 이제 영어로 하면 모기지 백드 시큐리티즈 해서 MBS 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그때는 이제 미국에서 사용되던 개념 모기지라고 하는 개념하고 우리나라의 그 주택담보대출하고는 좀 개념상 좀 차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제2차 저당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것이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근데 모기지는 차입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일정 금액을 융통을 하고 대출을 받고요. 그럼 이제 대출자가 해당 부동산, 그러니까 대출자는 금융회사나 뭐 금융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그 대출자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2차 저당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채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자가 소유한 저당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가지고 신용을 창조할 수 있는, 다시 창조할 수 있는 모기지의 유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모기지 시장 자체가 두 개의 시장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차 저당 시장, 그리고 2차 저당 시장, 그래서 프라이머리 모기지 마켓, 세컨더리 모기지 마켓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1차 저당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 그러니까 저당 대출을 원하는 수요자는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되겠죠. 차입자가 되겠죠. 그리고 저당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공급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이제 수요 측면 그리고 공급 측면에 참여하는 저당 시장이 1차 저당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출 기관, 금융회사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기관 투자가들, 뭐 연금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리츠라든지 하는 이런 둘 사이에 저당을 사고 파는 2차 저당 시장.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1쪽에 그림을 보시면요. 1차 저당시장, 2차 저당시장 해가지고 나눠놨는데요. 1차 저당시장은 저당 대출을 원하는 부동산 금융 수요자, 그리고 그 저당 대출을 제공해주는 금융회사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좀 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차 저당 대출자, 대출을 해주는 쪽 금융회사는 주택 등의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일반 수요자와 새로 부동산을 공급하려는 건설업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저당을 설정하고 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그리고 1차 저당 대출자 그 금융회사라든지 뭐 주로 이제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되겠죠. 그래서 1차 저당 대출자는 주택 등의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일반 수요자, 그리고 새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1차 저당 대출자들은 설정된 저당을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보유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계속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는 자금의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2차 저당 시장에서
매각을 직접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동화증권 MBS를 발행을 하기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2차 저당시장에서 매각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차 저당시장은 1차 저당 대출자, 2차 저당 시장은 1차 저당 대출자, 그러니까 1차 저당 시장에서 대출자 금융회사가 되죠. 그리고 그것들과 다른 기관 투자가들, 아까 말씀드렸던 연금, 기금, 또는 뭐 이제 리츠, 뭐 이런 그 다른 기관 투자가들 사이에 기존의 저당권을 사고 파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저당 시장에서는 1차 저당 대출자, 즉 금융회사가 공급자가 되고요. 그래서 저당권을 팔아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저당 시장은 애초에 저당 대출을 받은 저당 차입자,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의 수요자와는 정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저당 시장은 저당 채권이 유동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을 하고요. 2차 저당 시장이 없으면 1차 저당 대출자, 즉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보유한 자금 모두 다 대출해줬다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저당 대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런데 요 2차 저당 시장에서 뭐 MBS를 발행해 가지고 매각을 했다라든지 뭐 정말 직접 그 모기지 주택 저당 채권을 매각을 했다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자금을 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을 재창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2차 저당 시장에서 자금을 만들고 그걸 다시 이제 부동산 금융 수요자들에게 1차 저당 시장에서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용을 다시 창조했다, 신용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대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주택 시장이 호황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담보가 있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이제 받기가 편하니까요. 그러니까 회수하기가 편하니까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선호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공공기금이나 금융회사의 예수금,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저축으로 받은 그 자금만 가지고는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좀 자금 조달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해졌고요. 그러다가 2004년에 이제 모기지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유동화 중개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까 그 주택 저당채권, 주택 저당채권 유동화증권 MBS 그걸 갖다 이제 중개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을 했고요. 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부동산 저당채권 유동화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 2차 저당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이 MBS 그냥 좀 짧게 소개하는 그런 정도로만, 주택 저당 채권 소개하는 그런 정도로만 이제 강의를 마치고요. 뭐 그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증권, 뭐 MBS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MBS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